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보통 기혼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고부 갈등 때문에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게 된 시아버지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 뒷감당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말종 같은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던 의류 매장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과 사귀게 되었죠. 잘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처럼 남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사귀게 되었지만 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병적으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의처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집착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만 해도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탕비실로 데려가서 직원들 몰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연아, 아까는 왜 그렇게 웃었어? 앞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마. 아니,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요즘 따라 왜 그래?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가 나 보라고 자꾸 딴 남자한테 찝적대잖아. 찝적?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의심받을 짓 한 적 있어? 우리 이러지 말고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지금 직원들 다 듣겠어. 왜? 지금 이야기해.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기라도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왜 그래?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놈이랑 히덕거리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지금 고백하라고. 박주철 그놈이 꼬신 거지? 너 그놈이랑 제일 친하잖아. 제가 화가 나서 탕비실을 나가버리니까 그 자식도 멈추더군요. 그 뒤로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고 모르는 척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팠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이 불쌍해 보여서 다시 받아주었는데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귀니까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1시간 단위로 보고해야 했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주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심지어 그런 집착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제게 폭력까지 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헤어지자고 전화로 통보하고 연락처를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치킨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벌한 협박을 해서 제가 질리게 만들었죠. 6개월 넘게 그 자식의 감시를 받으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는 너 감당 못하니까 제발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 어? 너 다른 남자 생겼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역시 박주철 그놈이 맞았던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단 제게 폭력을 쓰지 못하게 살살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결국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다음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는데요. 직장은 도저히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보다 좋은 연봉도 없었고 대표님이 한 달만 있어달라고 하던 것이 2달, 3달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만둬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닥달하던 동안 전 남친이란 작자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회사 내에서 제가 남자 관계가 아주 문란한 여자라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대표님께 다 말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놈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1달 넘게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저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300통이 넘는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결국 휴대폰을 해지하고 번호를 또 바꾼 다음에야 그놈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 언니의 소개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 못 보던 얼굴이네. 이제 새로 들어온 아가씨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건네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단골 손님이니까 잘해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습니다. 늘 웃으면서 점원인 저를 대해주셨고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마음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게 그 쇼핑백을 건네주시는 거 있죠?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내일이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해. 신발 하나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세상에, 무슨 생일을 다 챙겨주세요. 바빠서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았는데. 고마워요, 사모님. 1달 전에 우연히 제 생일이 언제인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다른 직원한테 정확한 날짜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선물까지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마음에 감격을 받게 되었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장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고 하다못해 캔커피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아들이 1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해주셨는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드님 연봉이랑 직업, 나이까지 알게 되었죠. 워낙 조건도 좋고 제 이상형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자랑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이 넌 사귀는 남자가 있니? 없으면 소개해줄까 하는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헤어진 지 꽤 됐어요. 누굴 소개시켜주려고요? 그럼 내 아들 어떠니? 저번에 사진 봤었지? 이 정도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니? 게다가 돈도 잘 버는데 착하기까지 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워낙 집을 좋아하는 놈이라 아직 여자를 못 만나봤어. 네?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여자를 못 만나봤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어디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그래.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봐.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냉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숙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리드했는데요. 단골 손님 아드님이라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죠. 몇 년 단골인데 막대하다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쌓아온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사귀면서 어떤 남자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에 만나보자는 약속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진지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준기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만큼 야무지게 성격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다정다감하셔서 고부 갈등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결혼을 한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전부 시댁에 대한 서운함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살이 같은 건 없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다현이 넌 정말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뭐니? 다현이 시어머니처럼 친딸처럼 말해주면 오죽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아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인 저를 챙기니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진 돈은 많았지만 남봉꾼 기질이 있으셨는데요. 바람을 피면 뭐라 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안방마님처럼 시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부잣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생각은 없다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 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으셔서 크게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여자를 밝혀도 너무 많이 밝히셔서 밖으로 새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여러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쎄,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 옆동에 사는 여자랑 같이 있었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어쩌겠냐.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가장이 식구들 밥 굶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아버님이 선을 넘었더라면 진작에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바람을 피웠고 결정적으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도 바람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죠. 제가 굳세게 믿은 것은 바로 남편이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옆동에 사는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더라.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대놓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해. 그럼 당신이 뭐라 한마디라도 해보지. 말도 안 꺼내본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옆동에 사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남편도 어머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를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이를 먹으니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아파트 앞에서 옆동 여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동네 창피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세요. 여자 만나시려면 다른 동네로 가서 만나세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달라고요. 이제 며느리도 생겼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러고 싶으세요? 시아버지도 함께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말에 수긍을 하시더군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처신할게. 걱정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제가 손녀딸을 낳아서 그럴까요? 시아버지는 옛날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죠.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몸이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지만 여자는 시댁에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아파도 그저 참고 사는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자 병수발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날 밤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긴장을 풀어드렸죠. 다 잘 될 거다. 잠깐만 눈 붙이고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껏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얘야, 나 정말 속상하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여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죽지 못해 지금껏 살았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셨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어쩜 아버님은 와이프 속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마음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마누라 만나서 마음대로 놀아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뒀던 응어리들을 제게 풀고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속에 쌓인 우라가 화병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위암의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회복실로 옮겨지고 퇴근한 남편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남편이 오고 1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야 수술을 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크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했지만 결과가 100%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의사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으니 상당 기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께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만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건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병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괜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아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버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병원에 코피기도 비치질 않는 거야? 당신이 전화해 봤어? 내 전화만 안 받는 거래? 나도 몰라. 그냥 부르지 마. 엄마가 집에 없으니 살판 난 거겠지. 난 기대하지도 않았어.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병원에 와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아버님 욕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버님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병원에서도 다른 내연녀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밤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싸우게 되었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긴 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병문안 오지 말고 그 여자랑 있지 그랬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 어디 애비한테 눈을 부라리고 훈계를 하려고 들어? 네 애미가 지금 죽기라도 했냐? 그리고 병수발은 며느라가가 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눈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동안 병문안 안 오고 잠수 탄 거 알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부인에 대해 도리는 지켜야죠. 저는 사정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까지 대놓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암과 싸우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다른 여자와 어울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다니다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나오니 저도 울컥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무슨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만사 제쳐놓고 돌보는 법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냐? 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개 돼지만도 못하네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는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뚜껑이 열려서 시아버지와 한판 붙게 되었죠. 지금 미쳤어? 애를 왜 때리는 거야? 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나도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진짜로 아버지와 의절하고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내가 가진 재산 나눠달라는 말은 일체 꺼내지도 마.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돈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제가 아버님께 뭐라 할 수도 남편을 닥달해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정리되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기약 없는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시작한 병원살이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렸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보았던 옆동 사는 여자가 아버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야,
마누라 죽으면 나랑 재혼할 거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버님과 내연녀 둘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께서 집에 내연녀를 자주 데리고 온 것 같더군요.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의사를 만나 시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드디어 걱정이라는 걸 하나 싶었는데 본처가 빨리 나아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서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거였습니다. 내연녀와 재혼해서 새살림을 차릴 거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얼른 몸을 일으켰는데요. 내연녀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죠. 내연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데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집에서 뭐 어쩌고 저째요? 지금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람 피시더라도 도리는 지키시라고요. 아유, 뭔 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며느리가 낄 일 아니다. 내가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시아버지도 저 따라 고함치시더니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가 나갈 때 뒤돌아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던 거 생각하면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것 같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전이가 시작된 암덩어리들이 손 쓸 수 없이 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님이 생각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데 시아버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보다 어린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가버렸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악을 했죠. 아버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엄마 장례를 치른 지 딱 이틀 지났단 말이야. 아무리 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홀렸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어. 재혼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반대할 거니까 저 여자 당장 내보내. 내가 너한테 허락받자고 하는 말 아니다. 니들은 앞으로 새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소리야. 너희들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설마 했습니다. 내연녀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까 싶었는데 정말로 들어오더군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자리를 꿰차더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32살에 제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도대체 그런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상전처럼 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음식 투정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살림하는 여자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끓여와. 처음에는 제 길을 꺾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몸종 취급하지 마.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 먹어야지.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 했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면 시아버지한테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서 막 나가는데 얌전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저 여자한테 밀려서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연녀가 시아버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길래 저도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도 새 출발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참고 받아주자. 내연녀를 불려우 같은 년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변한 남편이 내연녀를 새엄마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저 혼자 시아버지의 내연녀와 맞서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내연녀를 배척하고 아버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쯤 되면 저도 내연녀를 시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고민도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소개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580을 누르고 새벽에 몰래 남편 휴대폰 살펴보는데 제가 본 게 확실하더군요. 준기야, 내가 소개해준 혜정이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주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혜정이가 나랑 같이 일할 때부터 인기 많았어.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네가 데리고 놀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네가 감히 상대도 못하는 에이스였다고. 그 문자를 쭉 읽는데 휴대폰을 보던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도 내연녀가 남편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불륜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붓아들에게 바람을 피우도록 부추긴 거였습니다. 에이스가 대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주고받은 연락은 더 없나 살펴보았죠. 그 문자들을 다 본 순간 내연녀가 남편에게 왜 여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내연녀는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 같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반대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시아버지 재산인데 왜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지 내연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가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내연녀와 동거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셨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각서와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혼 소송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받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은 남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연녀도 그 사실을 알고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와 톡을 보니 남편은 이미 내연녀가 소개해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여자들과 놀고 있었다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도 내연녀에게 홀려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내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 있지? 그래. 내가 소개시켜준 여자한테 푹 빠져서 다행이지. 준기가 자기 재산은 당신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고 하잖아.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한번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게 불륜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제 곧 준기한테 며느리하고도 갈라서라고 말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꼬장꼬장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년만 보면 재수없게 죽은 천처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그년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한마디도 안 지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니까. 나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시키려는 거야. 당신하고 준기는 며느리가 절대 눈치 못 채도록 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이혼시키려는 거 알면 아주 생 난리를 칠걸? 그 꼴 보기 싫어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내 말만 들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보니 모든 음모의 주범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결판을 지어야만 했죠. 이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를 가지고 논 남편과 뻔뻔스러운 내연녀가 호된 뒷감당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로 작심하고 계획을 세웠죠. 우선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내연녀가 일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담을 찾았더니 내연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경이 말하는 거구나. 걔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마담은 저를 경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특효약이었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자 마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연녀에 대해 말하는 걸 모두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짐작하던 대로였죠. 내연녀에게는 기둥서방이라고 불리는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거남과 짜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통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두 부자를 속이고 재산을 받아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연녀의 동거남이 사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외출할 때 몰래 따라가서 동거남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직접 들으니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딸 양육비는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었죠. 좋아, 이혼해. 하지만 그냥 갈라설 수는 없잖아? 우리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과 남편이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해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가서 내연녀가 동거남을 두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가 옆에 있을 때 말해버렸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내연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런 내연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내연녀가 끝까지 오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해댔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 내연녀는 혼인빙자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구속되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친히 감사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길래 저도 따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제 거니까 지켜야죠. 저한테 재산 전부 주셔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뭐? 내 재산을 너한테 전부 다 줘야 한다고? 갑자기 왜? 시아버지는 대번에 얼굴이 굳히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당연히 남편에게서 재산을 나눠받았는데요.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시아버지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아들이 피웠는데 왜 자기가 위자료를 주냐고 난리를 피우길래 제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시아버지는 독한 년이라고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버님 말대로 법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시아버지와 철없이 덩달아 바람을 피우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스란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찾아와 위자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쫓아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제 시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일은 겪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